10월부터는 좀 더 일상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단계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방역 전략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진 못하더라도 코로나19가 등장하지 않던 시대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것. 위드 코로나를 촉구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사회의 피해 총량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피해들을 이제 줄이는 노력들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 우려도 큽니다. 환자의 수는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우려가 여전히 있어요. 의미를 얼마만큼 두느냐의 문제인 거죠. 단순히 재난 극복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거냐.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새로운 방역 전략의 과제를 점검해 봅니다. 영업용 중고 주방 가구와 집기를 판매하는 서울 황학동 거리. 폐업한 식당에서 가져온 의자가 한가득 도착했습니다. 육회집. 폐업한다고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니까 접는 거예요. 1층 매장은 더 이상 의자를 놓을 자리가 없는 상태. 2층과 3층 상고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폐업 가게에서 실어온 중고 의자인데요. 중고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상태가 깨끗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대충 개월수를 알아요. 이 물건은 몇 개월 해서 문 닫았다. 솔직히 새 물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건을 받아도 마음이 좀 짠합니다. 예, 솔직히 짠해요. 폐업 물건은 계속 들어오는데 개업을 위해 찾아오는 손님은 없습니다. 판매가 안 되니 매출도 거의 없는데요. 코로나 오기 전에 이렇게 쌓여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물량이 더 많았어요, 중고가.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한나절이 지나도 오가는 손님은 없고 물건만 쌓이기는 다른 가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굳건히 자리를 지켰던 상인들도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희도 판매가 돼야지 같이 먹고 살아야 되고 집세도 붙여줘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임대료부터 다. 근데 장사가 안 되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도요. 그전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굉장히 지금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와의 사투. 자영업자들은 길어지는 코로나 방역의 가장 짙은 그림자가 됐는데요. 지난달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가까이 생계를 위협하는 희생을 감내해온 자영업자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방역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병을 생각해 보면 이게 세상에서 없어지기 어려운 거다라는 건 이미 전문가들은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변이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유행할 것이다.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백신만으로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이 있거든요. 없어지지 않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걸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 이건 단순히 방역을 완화하는 것? 아니면 아예 포기한다는 의미일까요? 없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같이 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어떤 시기부터 어떠한 모습으로 같이 지내게 될 것인가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코로나19가 등장하지 않던 시대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것, 거기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저는 위드 코로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위드 코로나로 통칭되는 새로운 방역 체계는 코로나19에 대해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피해를 줄이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일상을 서서히 되찾고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해 크게 위험하지 않은 질병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건데요. 이 같은 논의가 가능해진 건 백신 접종으로 고위험군의 치명률이 감소하면서부터입니다. 고위험군의 어떤 사망이나 건강과 사망들을 우리가 좀 더 안전을 확보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보건의료적 피해 말고 다른 종류의 피해, 즉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피해들을 이제 줄이는 노력들도 해야 되는 거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떤 경제적 피해 같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집합금지 같은 명령, 행정명령을 계속 수행했던 그런 사업자들의 고통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적절한 형태 수업을 계속 받지 못했던 그런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죠.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에 대해 방역당국은 지난달 고령층 90%, 성인 80% 접종 완료 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고령층의 접종률은 80% 중반대, 18세 이상 인구는 40%대가 접종을 완료했는데요. 그렇다면 90%와 80%라는 접종률을 특정한 이유는 뭘까요? 현실적으로 맞겠다는 의향이 있는 분들은 모두 접종의 기회가 부여돼서 맞아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접종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가 되어서 접종의 이외로 만족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든 완화를 했을 때는 환자가 늘어날 위험은 어쩔 수 없이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방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퍼지게 되면 그분들로서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당초 계획보다 접종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11월쯤 단계적 일상 회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미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에도 아이들이 등교를 시작했고 확진자 감소세는 없지만 접종자에 한해 모임 인원 제한 역시 완화되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6인까지로 확대 허용됩니다. 추석을 포함해서 일주일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에서의 가족 모임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거리두기 수칙에 대한 수용성을 보았을 때 이미 우리 사회의 점진적인 변화는 시작된 듯 보입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유효기간은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전보다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이런 거는 있지만 상당 부분의 만남이나 활동이 재개가 돼 있는 게 맞잖아요.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이제는 있고 그걸 갖고 크게 뭐라고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 이제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게 맞아요. 지금의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방역 조치를 점차 완화하는 점진적인 모형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에선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점차 한 가지씩 조치를 완화해 가면서 우리가 유행의 방향이라든지 중환자의 크기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미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나라들도 방법은 저마다 다릅니다. 영국은 지난 7월 위드 코로나를 공식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모임 제한 등을 일제히 해제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6월부터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마스크를 벗었는데요.
반면 싱가포르는 매우 강력한 방역 수칙에서 조금씩 완화해 나가는 점진적인 변화를 택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동선 관리 역시 적극적입니다. 방역 완화 속도 차이는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여전히 수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급격한 폭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급증한 사망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싱가포르는 확진자가 증가한 상황에서도 사망자 수는 안정적으로 통제해 나가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력한 방역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8월부터 규제를 좀 완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의 소모임 규모가 2명이었던 게 5명으로 늘어났고요. 외식이 전혀 불가능하던 것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5명까지 외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었고 식음료점은 10시 반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워낙에 강력한 규제 조치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는데도 지금 규제 조치를 외식도 하게 하고 뭐 식당도 하게 하고 뭐 쇼핑몰 하게 하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일상을 되찾으면서 확진자 수 폭증과 의료 과부하를 막으려면 우리 역시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방역 수칙은 조금씩 완화하고 계속 지켜야 할 수칙 또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단 모이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하는 거 이런 것도 적용 가능할 수는 있어요. 가능한 거는 될 거고 영업시간도 마찬가지일 거고 실제 전파의 위험은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제약이 크거나 피해가 컸었던 영역이 먼저 돼야 할 거예요.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실제 전파 위험을 면밀히 분석해 업종별로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4단계지만 미술관, 박물관은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미술관, 박물관이 가장 거리두기가 잘 되어 있는 공간인데 콘서트는 여는데 미술관, 박물관을 제한한다든가 연극을 못하게 한다든가 상당히 불공평한 그리고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태권도장 문을 닫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태권도장에서 이 사범님들이 우리는 보육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거는 이제 그 긴급 돌봄의 연장이다라서 이제 보육 기능이 있는 걸 먼저 열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유도나 검도나 특공무술 같이 아니 동네에서 이 보육하는 거 우리도 똑같은데 왜 태권도는 하고 누구는 안 하냐. 그래서 나머지도 또 보육 기능이다라고 열어줬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헬스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주어진 거 내에서도 조금 업종과 형평성도 맞추고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조금 더 유연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대응 방법 역시 좀 더 장기적인 전략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너무 많은 자원과 비용이 소모되는 대응을 계속해 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경우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모든 접촉자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거나 동선을 공개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가능한 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가능한 선만 지킨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매우 좋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의 한 공공병원. 코로나 환자 병상 마련을 위해 다른 진료는 모두 멈춰섰습니다. 일반 외과 병동이었던 이곳은 코로나 환자 진료에 맞게 내부를 개조했습니다. 이곳에는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 중인데요. 저희 병원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대다수는 거동은 하는데 이제 폐렴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생활치료센터에서 보기는 어려운 분들인데 인공호흡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 가능성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상급기관으로 옮겨오셔가지고 진료를 볼 수 있게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병동에 들어가려면 5kg이 넘는 레벨 D 방호복과 전동호흡 보조장치까지 착용해야 합니다.
이거 입자가 답답해요. 답답함이 와요. 그래서 좀 지나면 막 미식거리고 토하는 간호사도 있어요. 토해요 그러면서 나와요. 방역 최일선에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버티고 있는 의료 인력의 피로도 역시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월 보건의료인력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쳤다는 응답과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이 절반 넘게 나타났는데요. 인력 충원,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해온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극적으로 합의가 타결되며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위해 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는지도 답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치료기관은 중증도별로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병상, 중환자 병상으로 나뉩니다. 적은 수의 공공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병상 부족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와의 전투를 정말로 맨 일선에서 싸우는 어떤 병사들이 6개월, 1년, 1년 반 계속 소진되면서 이 전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군이 안 오는 상황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민간 병원들이 그 중간에 있는 민간 병원들이 자기 역할을 해주면 이 코로나19 진료라는 이 의료 체계 안에 편입되어주면 이 전투를 훨씬 더 우리가 작전을 세우기도 좋고 효율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서 수도권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들은 허가 병상의 5%를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인 거죠.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행정명령으로 병상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병상 확보율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환자를 위해 기존 환자들의 병상을 그만큼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갖는 위드 코로나에서 제일 고민되는 지점이 그거예요. 전체 환자 수가 늘면 그중에 일정 숫자는 중증 환자로 갈 거고 그 간 숫자만큼의 의료의 부하는 불가피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를 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감당할 수 있을까? 기존의 병원들이 갖고 있는 중환자실이 비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중환자실이 꽉꽉 차 있어요. 근데 거기를 1%, 1.5%를 보려면 코로나 환자를 대신 다른 환자의 죽음은 어쩔 수 없어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제일 큰 고민이에요. 네. 가장 큰 과제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자가치료 혹은 1차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방안을 모색해 상급병원에 집중된 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 자원을 집중할 방안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중등증 이상의 중증의 병실은 계속 확보가 돼야 되죠. 근데 병원이란 공간도 무조건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병원에 배정돼야 되는 비율이 약 2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 20%는 열흘 내내, 2주 내내 꼭 병원에 있어야 될까? 즉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지만 아직 증상이 없을 때 미리 꼭 병원에 가야 될까? 혹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배정됐는데 증상이 한 3, 4일 지나니까 다 좋아졌다면 남은 일주일을 계속 병원에 있어야 될까? 병원 운영을 효율화하려면 회전이 잘 돌아야 돼요. 회전이 잘 돈다는 뜻은 꼭 필요한 기간에만 그런 고도의 시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지 않은 기간에는 우리가 항상 입원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누군가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을 느끼고 누군가는 길어진 방역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낍니다. 방역 정책에 정답은 없고 모든 피해를 다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를 위해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고
일상을 회복해 나갈 것인지 충분히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합니다. 위험이 0인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각자 방에 들어가서 4주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잠복기가 지났고 잠복기에 걸린 사람이 있어도 그중에서 전파 가능한 시기가 지나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대신 4주 동안은 아무도 안 만나야 되고 거기서 누가 죽든지 의료가 개입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는 죽는 사람은 거기 놔둬야 돼요. 불가능하죠. 그런 게 아니라면 코로나를 없애지 못한다 또는 전파 위험을 아예 0으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게 항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그게 절망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싸우면서 살아왔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반이 넘은 기나긴 싸움. 여전히 그 끝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하나씩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가능한 이유는 저는 순수하게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백신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코로나 감염이 많이 늘어나지만 중환자와 사망자를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이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은 마스크를 점차 벗어도 되는 장소와 시간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에 다 벗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점차 마스크를 쓰는 빈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